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 시각 현재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각각 이송이 됐습니다. 이동 중 적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두 냉장 트럭을 이용해서 접종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보건소와 요양원 현장 두 곳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기환 기자. 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성욱 기자는 요양병원에 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노인 전문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박 기자, 백신은 이미 도착을 했고요. 잘 보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천 물류센터에서 출발한 백신 트럭은 아침 8시 50분쯤 이곳 보건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모두 500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인데요. 이제는 앞으로 이 백신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태호 권성구 보건소장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저희가 백신 자체가 온도에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을까요? 네, 오늘 전달받은 백신은 저희 보건소 내 예방접종실에 오토콜이 장착되어 있는 그 백신 전용 냉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이렇게 운영이 되는 알림이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냉장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일단은 본격적인 접종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곳에서 좀 어떤 분들이 접종을 받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1차 백신 수급된 사항은 요양시설과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에 있는 한 460여 명 정도의 그 분량인 접종을 할 예정에 있고요. 3월 2일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접종은 8주 후에 할 예정에 있고 2차 백신 수급의 대상자는 코로나19 그 1차 대응 요원과 그리고 고위험 의료기관 중에 그 종사자 중에 보건의료인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폐쇄병동의 정신의료기관 중에 그 종사자와 입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무엇보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의료정과 보건소 직원분들 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많은 점검 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모니터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전 모의 시험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방 접종 팀과 그리고 손해 접종팀, 운송팀, 그리고 이상 반응 관리팀 이렇게 해서 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접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신 관리라든지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고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이천 물류센터에 있던 백신 17만 개가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으로 이송된 데 이어서 오늘 28일까지 나흘 동안 모두 78만 명분의 백신이 전국 1,900여 개 시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작업이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역사적인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번 접종의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요양시설과 재활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인데요. 백신을 맞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94.7%로 28만 9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내일 접종을 받게 되는 건 먼저 백신이 도착한 전국 213개 요양시설에 있는 5천여 명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자체 접종과 방문 접종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먼저 의사가 직접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백신을 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접종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 상주하는 의사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보건소 방문팀이나 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접종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시간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요. 방역당국은 1, 2차 접종을 상반기 안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요양병원 연결하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접종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그곳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내일 접종 시작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노인 전문 병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곳에서도 내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오전 9시 반쯤이었습니다. 춘천시 보건소에도 백신이 잘 도착을 했는데요. 경찰 호송 하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춘천을 포함해 강원도 전체로 들어오는 백신 물량은 144박스, 14,400회 분량입니다. 내일부터 순차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65세 미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모두 9,240명인데요. 저희가 있는 이곳 병원에서도 의료진이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내일 1차 접종 이후 4월과 5월에 2차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강원도 1호 접종자의 경우 강원 도내 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접종을 시작해 특정할 수는 없지만 춘천의 경우 이곳 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김모 씨로 정해진 상태입니다. 내일 접종 방식은 접종 30분 전에 예전표를 작성하고 의사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접종 후 고열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진료를 받아야 하고 14일 이내 다른 예방접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접종을 미뤄야 합니다. 이곳 요양병원 외에 요양시설도 있는데요. 10명 이상인 곳은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이 찾아가서 그리고 10명 미만인 시설은 관계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해 접종하게 됩니다. 이 밖에 강원도의 경우 접종센터를 시군당 한 곳씩 설치할 계획인데요. 다음 달 원주에 가장 먼저 문을 열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도는 오는 11월까지 도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접종이 시작되는 현장 두 곳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두 기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환자가 확실하게 줄었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고민은 여전합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방역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누가 제1호 접종자가 되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방역당국이 특정인을 1호 접종자라고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1호 접종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차질 없는 접종이 더 중요한 만큼 누가 첫 접종자가 되는지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말아달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오전 9시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65살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모두가 첫 번째 접종자가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다만 질병청은 국민의 관심이 이번 첫 백신 접종에 모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 도봉구 보건소의 첫날 현장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 효과의 검증을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오늘 열립니다. 법정심의기구인 중앙약심위에서는요, 접종이 예정돼 있는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 또 허가 때 고려사항 등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검증 결과는 내일 공개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다시 300명대가 됐습니다. 환자 추이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하루 신규 환자는 모두 396명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69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가 27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4명, 경기도 132명 등 수도권이 268명이고요. 비수도권은 부산 18명, 광주 15명, 충남 16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5명이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4명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이후 조사에서 변이 바이러스 14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러스 유형별로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13건이었고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1건이었는데요. 국적을 나눠보면 내국인이 12명, 그리고 외국인이 2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집단 감염이 지금 여전한 상황이고요. 변이 바이러스도 추가로 확인이 돼서 걱정이 많습니다.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밝혀온 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여부가 내일 나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아직 안정적이지 못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다음 주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함께 개편안도 내놓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걸 다음 주 정도로 발표를 미루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5단계로 나눠져 있는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단순화하고요. 운영의 제한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관련 단체와 협회 그리고 지자체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지나친 믿음으로 거리두기 긴장감마저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면서 거리두기 수칙 준수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So strange and so wonderful, really. Yeah. So anyway, this is for a good cause. So I'm so pleased I had it done. I feel hopeful today. Relieved. I feel like healing is coming. 感染を防御して安心して医療が提供できるようになれ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期待しております。 על זה נאמר דרישה קטנה לאדם וצעד ענק לבריאות של כולנו. תהיה בהצלחה, תלכו להתחסן. 네, 그럼 여기서 대전에서 1호 접종자로 결정되신 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헌우 성심요양병원 대외협력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방사선실에서 일하시고 계신데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대전 지역에서 처음 백신을 맞는 분으로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예. 설레고 있습니다. 예,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걱정 없으셨습니까?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예방접종을 통해 예. 국민이 집단免疫이 생겨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네. 모든 국민들 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가족분들은 크게 뭐 저희가 병원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걱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 실장님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실장님. 예.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시 끊겼습니다. 실장님 연결돼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예. 네. 실장님 오늘 아침에 이제 백신을 받은 거죠? 네, 받았습니다.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약국에 있는 백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약국에 있는 백신 냉장고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주셨고요. 실장님 아까도 여쭤봤었는데 대답을 못 들어서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대외 업무를 맡고 있지만은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대전시에서 평소 방역 수칙 교육 그리고 점검을 철저히 시킨 주역이어서 1호 선정자, 접촉자로 선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종사자 한 명이 예.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이후로 저희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손소독과 위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실장님, 그 같이 근무하시는 병원에서는 몇 분이 맡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2월 26일부터 시작해서 3월 첫째 주까지 예. 직원 및 의료진 종사자 120여 분 맞을 계획입니다. 예. 아, 예. 그 1차 접종을 내일 이제 1호로 맞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차 접종은 언제쯤 맞는다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3월 첫째 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한 후에 8주에서 12주 정도 이후 2차 접종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0명이 이제 맞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맞게 되는 거예요? 1차 접종이?
3월 첫째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예. 5일 정도 기간에 음.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실장님, 그 병원에서요, 어르신들 참 오랫동안 그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도 못 만나시고 하셨잖아요. 현장에서 보실 때 많이 힘들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면회는 저희가 비접촉 면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백신 맞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어떤가요? 대부분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 예방 접종을 통해서 집단免疫이 형성되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백신 얼른 맞아서 가족들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동안 고향에 가지를 못했는데 예. 백신 접종 있고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 있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 이 입소자분의 가족분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가족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예. 모든 분들이 면회가 어려운 관계입니다. 네네. 저희 어르신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의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보호자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일상으로 이제 백신 접종 맞으시면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일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지요? 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가지고 예. 고향에 가지 못해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예. 부모님 어디 계시는데요? 경북 영양이라고 여기서 예. 한 20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명절 때 오지 말라고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백신을 맞고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서 부모님 빨리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헌우 성심요양병원 대외협력차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접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호 백신으로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될 화이자 백신의 효과가 새로 보고됐습니다. 실험 조건에 따른 통계가 아니라 국가 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을 맞은 이스라엘인 12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데요. 95%로 나타난 3상의 결과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임상시험은 약물의 양과 접종 횟수, 비교군, 보관 온도, 참가자의 연령대 등을 세밀하게 정한 뒤 그 기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나온 화이자 백신의 최종 예방률은 95%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 결과도 94%의 예방률이 나왔습니다. 실험 실적 조건이 잘 지켜지기 힘든 일반 환경에서도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나온 겁니다. 접종을 그냥 무작위로 다 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그대로 모아서 연구 대상자로 삼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상은 이스라엘 주민 120만 명이었습니다. 연구진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 60만 명, 미접종자 60만 명으로 나눠 1, 2차 접종 상황에 따라 부문별 효과를 살폈습니다. 그 결과 1, 2차 접종 완료 후의 예방률이 모두 높았고 최대 94%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에 대한 예방 효과는 1차 접종 2, 3주 후에 57%, 2차 접종 후 일주일 뒤에는 94%를 보였습니다. 확진 판정 여부의 경우 1차 접종만 받았을 때는 46%, 2차 접종까지 마쳤을 때는 92%였습니다. 중증 예방 효과 역시 각각 62%와 9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실제 환경에서 진행돼 동료 평가까지 거친 첫 번째 대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We were surprised because we expected that in the real world setting where cold chain is not maintained perfectly and the population is older and sicker, you will not get as good results as you got in the controlled setting of the clinical trials. But we did. The vaccine worked as well in the real world like it did in the clinical trial. 이번 연구에서는 연령대와 기타 질병 여부에 따라 구분한 집단 간에도 백신 효력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는 의학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 게재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을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전 국민의 20% 가까이가 이미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미국 뉴욕대 병원 의사 선생님 화상으로 연결해서 백신의 효과 그리고 생활 속의 변화 알아보겠습니다. 최정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백신 1차 접종 후에 저희와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자, 2차 접종은 언제 하셨고 지금 얼마나 지난 겁니까? 제가 2차 접종을 1월 12일에 했으니까 이제 6주가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 1월 10일이면 접종을 12월 24일에 1차 접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한 달이 좀 안 되는 시간 안에 백신 2차 접종까지 하신 거네요? 파이자 같은 경우는 3주 후에 다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차 접종까지 마치셨겠군요. 뭐 제가 모든 분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의료진들과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내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혹시 선생님의 경우는 어떠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접종 후에 이상 반응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저는 조금 드문 케이스 같긴 한데요. 접종했던 부위가 조금 하루 정도 뻐근했던 것 빼고는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주변 의료진 분들은 특히 2차 접종 때 열이나 몸살 증상으로 하루 이틀 정도 고생한 분들이 적진 않았습니다. 네. 열이나 몸살 증상은 백신을 맞으면 나타나는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몸에서 그 백신을 받고 그 면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렸던 것처럼 면역 반응을 일으켜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은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미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상 반응 사례 그리고 비율 통계로 발표된 게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 그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에서 나온 글을 보면은 이게 그 CDC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만든 건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가장 건수가 많았던 부작용 5개를 지금 추린 건데요. 보시다시피 접종 부위 부분의 통증, 뭐 피로, 두통, 근육통, 발열 등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2차 접종 때 전반적으로 좀 더 높은 부작용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연구 임상 결과 때에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경증 증상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좀 더 걱정해야 될 만한 좀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까 극성 알레르기 반응, 영어로는 아나플락시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작용은 100만 건당 5번으로 있긴 하지만 매우 소수의 건수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독감 접종 같은 기존에 있는 백신보다 부작용 비율이 조금 높은 거는 맞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또 며칠 안에 하루 이틀 안에 회복이 되는 그런 경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거는 파이저 백신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백신의 결과 완전 똑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체로 비슷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심각한 부작용은 뭐 0.4% 정도 그리고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래픽에서 보여드린 뭐 열이 난다거나 통증이 난다거나는 비율은 높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한 건가요? 이게 한 번만 받은 분들도 계시고 2번 다 받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지금 제가 오늘까지 나온 데이터를 받아본 결과 1차만 받으신 분들은 13.6%, 2차까지 받으신 분은 6.7%, 그러니까 합쳐서 20%가 조금 안 되는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미국 전국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진행된 주하고 좀 진행이 덜 된 주가 최대 한 2-3배 정도까지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백신 물량을 아주 많이 확보한 것으로 들었는데요. 수급이 어렵다는 뉴스도 가끔 나오던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일단은 그 확보라는 그 뜻이 그 나라에서 그 백신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얼마만큼의 물량을 받기로 약속받은 걸 이제 확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계약을 해놓고 그 백신 회사에서 뭐 만드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뭐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실제로 그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렇게 도착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고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에서 각자 배급을 하고 그 누가 뭐 받고 그런 순서를 그런 방침을 그 주마다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1차 접종하고 시작을 했을 때 미국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이었는데 오늘 통계를 보니까 7만 명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백신 효과가 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1월 10일쯤부터 그때가 제일 많았고요. 그 이후부터 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을 한 20% 정도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달은 그거보다 당연히 더 적었을 거고요. 보통 그 60에서 70% 정도는 백신을 받아야 집단 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뭐 없진 않았겠지만 백신도 백신이지만 뭔가 다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현재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 내일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는데 접종을 앞둔 우리 국민들 그리고 방역 당국에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일단은 먼저 과정을 겪었던 나라의 의료진으로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자면은 일단 어떤 약이든 치료든 그 효과가 완벽할 수는 없고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국민들께서 접종을 결정을 하실 때 백신의 부작용만 너무 생각하시는 말고 백신을 안 받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에 있을 수 있는 상황 같은 것도 함께 고려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안 계시기를 바라긴 하지만 어떤 이유라든지 접종을 미루거나 안 받기로 결정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랬듯이 저희 의료진들이 원래 환자분들한테 그 치료를 권하지 그걸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분들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을 건데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본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코로나 방역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고 비록 예방 접종을 미국이나 유럽보다 늦게 시작을 하지만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빨리 집단 면역을 갖추고 일상생활 복귀를 전 세계에 먼저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정훈 뉴욕대병원 의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법원이 폭력과 살인 거부 등 비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이 예비군 훈련 거부 이유로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종교적인 이유뿐 아니라요. 이제 개인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본 건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에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이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랐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전역한 뒤 예비역에 편입됐지만 그 이후 예비군 훈련과 병력 동원 훈련에 10여 차례나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적 아버지의 아래 성장에 경각심이 있었고 미군의 민간인 학살 동영상을 본 뒤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여러 해에 걸친 조사와 재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양심이 진실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 역시 오늘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 신념이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유로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음 인정했고 지난달에는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도 처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오늘 개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비폭력 신념을 내세우더라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의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위헌 법률 심판도 진행을 했는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 판정에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이 예비군법 15조 9항 1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군법 15조 9항 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이 진정한 양심에 따랐는지 등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지는 법원에서 심리하고 유무죄 판결을 하면 되는 만큼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은 이 조항이 현역 복무 이후 종교나 양심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들은 오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은 건데요. 특히 신공항 이슈가 뜨거운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배를 타고 가덕도를 둘러보면서 신공항 추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얼마 만에 부산을 찾은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건 지난해 2월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 참석 이후에 1년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을 아우르는 초광역 공동체를 구축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공항과 철도, 항만 등 인프라를 통해서 부산과 울산, 경남을 묶는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오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명을 달성해서 지역 내 총생산을 2배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 부산 부전역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동남권 광역철도 교통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생활공동체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배를 타고 가덕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가덕 신공항 추진 상황 등을 보고받았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 등 문화공동체 조성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은 물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국토부와 행안부,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동행했는데요.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점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 일정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의 11번째이자 지역균형 뉴딜로는 2번째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의미의 해석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부산 방문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이 도를 넘었다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탄핵 사유라는 언급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부산 방문에 국민의힘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공세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직접 선거운동에 나섰다고 꼬집었습니다.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을 당장 중단하라면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일정에 재판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가 동행한 모습 보셨을 겁니다. 피고인과 함께하는 볼성사나운 일정이라고도 맹비난했습니다. 전직 부산시장, 울산시장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비난에 동참했습니다. 전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은 명백한 선거운동으로 생각한다면서 부산 시민에 대한 우롱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를 했고요. 전 울산시장인 김기현 의원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법 공작선거 습성이 또 발동됐다면서 3년 전 울산시장 선거 때와 판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비판했습니다. 보궐선거의 표를 사기 위한 막장 법안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4대강과 닮은꼴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쐐기를 받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선다니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에 민주당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언급은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오래전에 기획된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행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거 개입이라는 국민의힘은 그렇게도 자신이 없냐면서 소모적인 정치 공세 중단과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선거 국면인 만큼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이 향후 전국에 미칠 파장 주목됩니다. 네,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 전체 회의가 지금 이 시각 열리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법안, 앞서 계속 언급했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입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밀어붙인다는 태세입니다. 국민의힘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이견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하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심기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느냐면서 처리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을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가 의사협회랑 대타협을 할 수 있는 냉각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국민의힘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혜련 민주당 간사는 역시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속도 조절을 강력하게 주장하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무거운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법안과 제주 4.3 사건 추가 진상조사와 희생자 명예회복 관련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내일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 방문을 놓고서 야권이 반발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예정됐던 방문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찾았는데 거의 1년여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권은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방문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항상 대통령이 선거를 좀 앞두고 지역 방문하는 것이 끊임없이 논란이 됩니다. 이거 어느 정권에서나 어떤 선거 때나 마찬가지고요. 당장 작년 총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릉하고 이제 지역 몇 군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뭐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청와대는 아니 대통령의 그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다. 지역 방문하지 말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입장 항상 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야당 측에서는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렇게 공세를 취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다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도돌이표 같은 그런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야당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피고인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이런 아주 볼성사나운 그런 일정인 것 같습니다. 정권 차원의 명백한 불법 선거 개입은 중지하기 바랍니다.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대통령의 노골적 선거 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선거공황, 매표공황, 가덕도 신공황 특별법 제정을 멈추게 하는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번 특별법 관련해서는 정의당도 지금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예. 일단 오늘 법사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정해 상태인 거로 알고 있는데 법사위에 지금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 중에 아마 법사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고 이제 집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덕도 특별법이 곧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자제를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야당의 비판이거든요. 항상 이런 논란이 벌어지면 등장하는 말이요. 오얏 나무 밑에서도 가끔 매지 마라. 이런 속담들이 항상 언론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합니다. 가급적 논란이 되는 소지를 삼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지적인데요. 그나마 오늘 행사를 보면 다행인 게 화면을 아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김영춘 후보라든가 민주당의 예비 후보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부산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보니까 현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 부분만이라도 어느 정도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급적 선거를 앞두고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라도 이런 지역 방문이라든가 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좀 삼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역 방문이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진박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이래버리 어려울 때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배색이 짙어지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정부는 손 놓고 놀고 있으란 말입니까? 네, 사실 딱 보니까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논란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탄핵 사유다 그리고 선관위에 어떻게 고발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선관위 판단은 아마 이럴 겁니다. 대통령이 지역을 방문해서 특정 정당이라든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따로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선거법 위반 사유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이제 선거 때마다 이런 논란은 여야 공수가 바뀌어도 계속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도 부산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만큼 좀 부산 선거 승리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걸까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부산 보궐시장 선거를 이렇게 볼 겁니다. 아마 지난 2016년 총선 때 그때 상당히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 해가지고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부산에서만 다수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1위를 했었거든요. 부산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당시 오거돈 후보가 당선이 됐었죠. 계속 부산에서
승승장구를 했었단 말이죠. 하지만 작년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는데 네. 이렇게 상황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것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회하기 위해서는 다시 과거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김영춘 후보든 누구든 민주당 후보가 돼야 된다. 아니면은 아주 가깝게 선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부산시장 선거에 이렇게 아주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낙연 대표도 선거 운동 기간에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고 지역구가 물론 이제 종로고 서울이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부산에서 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부산 선거에서 지면은 부산 선거에서 상당히 큰 득표를 못하면은 대통령 선거도 어렵다라고 판단할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부산 표심을 본인한테 돌리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여권에서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다, 이렇게 포석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내일 통과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국토부가 사실상 반대하고 나섰더라고요.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산도 28조 원 정도 들고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환경 파괴 위험도 있고, 이런 보고서를 왜 냈을까요? 일단 국토부로서는 기본적으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동남권 신공에 대한 입지 조사를 별도로 진행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입법부가 입법권으로서 그냥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업비도 국비로 지원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법인 거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동남권 신공항 어떤 공항을 지을지는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정부에서 고민해서 정부에서 조사해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역할이 없어지고 국회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국회에서 정하면은 정부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국토부로서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드러낼 수밖에, 반대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국토부 장관 경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거든요. 일단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덕도 특별법이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강할 겁니다. 국토부에서 이렇게 반대 입장을 내니까 이것은 변창흠 장관 교체해라. 그걸 빌미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 다른 측면은 뭐냐면은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특별법 내일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가덕도 특별법에 관심을 기울이지만은 선거 끝난 이후에 또 모른 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좀 쐐기를 박자, 그런 뜻이 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요, 이제 사업이 추진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고 또 내년 대선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물론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하는 부분들은 기재부라든가 국무위에서 또 별도로 다뤄야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는 있지만은 그래도 정치 스케줄을 봐서는 이것을 한번 출발하면은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건 뭐냐면은 국비로 가덕도 특별법을 신공항을 지원한다면은 그러면은 대구 경북 신공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광주 신공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실제로 있고요. 그것을 또 거부할 막을 또 방도가 없습니다. 특별법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국회도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돼서 중단될 경우 만약에 들어가는 뭐 예산도 있을 것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찬성한 국회의원들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거고요.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국토부도 부산시가 산정한 예산 7억보다도 더 많은 최고 28억까지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과거 사례가 뭐냐면은
삼성자동차가 그 가덕도 바로 인근 한 10km 예. 떨어진 부산 강서구에 원래 그 공장을 낙동강 하구에 짓지 않았습니까? 당초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예. 당시 예. 예상보다. 왜냐하면은 갯벌을 그 위에 짓기 때문에 그 철심을 아주 예. 철빔을 촘촘하게 박아야 되기 때문에 예. 당초 공사비가 1조 원 이상 들어갔는데 가덕도도 특별히 다를 부분은 없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선례를 봐서도 공사비가 부산시가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요, 김태년 원내대표와 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그 단어를 가지고 좀 맞붙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속도 조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속도 조절 이야기는 박범계 장관 그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속도 조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합니다만은 그런 뜻이었다. 네. 검찰 개혁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했다라는 뭐 보도와 관련해서 유영민 실장에게 직접 물어본 건데 유영민 실장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다라고 했더니 그게 정확하냐, 그 어휘를 썼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까지 나온 이제 박범계 장관의 말이나 아니면 유영민 비서실장 그 말을 통해서 보면은 대통령이 직접 속도 조절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수사권 개혁이 안착이 되고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두를 경우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속도 조절론이 나온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유영민 실장의 말에서 보듯이 청와대는 나름대로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개혁 그 시즌2에 대해서요. 예. 하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는 이건 속결로 해야 된다. 네네. 속도전으로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지금 두 부분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예.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당청 간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앞으로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상황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시행 단계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이걸 좀 더 안착시키자라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기소 수사권 분리하는 문제를 처리하자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여권에서는 올 상반기 내에 수사 기소권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은 뭐 기소하든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이런 거 갖고 있지만은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가 옮겨버리자. 그리고 검찰은 그냥 앞서 말씀드린 기소나 이제 영장 청구나 공소 유지만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검찰개혁 시즌2입니다. 이것을 3월 내에 그 발의를 하고 6월 중에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 강경파의 입장이고 아직 당 지도부가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청 간에 좀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 같은데 그렇군요. 이게 청와대가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과정에서 이제 나타났듯이 신현수 수석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립감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이것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그 반대할 힘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속도 조절이나 이렇게 그 제어하지 않으면은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봤던 그 김태년 원내대표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약간의 그 이견 차는 사실 보면은 좀 이례적이고 낯선 광경이긴 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거를 보면은 이제 뭐 레임덕의 시초다 뭐 이런 판단은 뭐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어느 정권이든 정권 말기가 되면은 그 권력의 무게 중심추가 청와대에서부터 당으로 옮겨가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대통령 그 차기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것이 가속화되면은 그걸 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검찰 개혁을 가지고 또 이런 김태년 원내 대표가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당으로 벌써 무게추가 상당히 옮겨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어제요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법무장관에 앞서서 여당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맞는 말이죠. 예. 법무장관이고 여당 국회의원이지만은 이제 박범계 장관의 말은 아마 그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당론을 따르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결정이 되면은 당론을 따르겠다. 그런 의도로 한 말이지만은 그래도 공무원이죠. 정부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그 공무원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그 차관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입법을 하겠다라고 했고 법안을 내놓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겸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것은 상당히 제한이 많은데 만약에 차관을 겸직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여기에 차관까지 하면은 사실 입법부의 국회의원의 권한을 의무를 좀 상당히 이렇게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차관은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쉽게 임명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지나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어제 오전 처음 국내에 공개가 됐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첫 출하된 이 백신들은 트럭이 희망도 함께 싣고 출발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백신이 처음 도착한 곳은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였습니다. 어제 낮 백신은 물류센터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에서 분류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백신은 접종이 이뤄진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배송이 됐습니다. 혹시나 상할까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된 백신은 냉장 컨테이너를 거쳐서 냉장 트럭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오전 9시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정된 1호 접종자들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설렘도 있지만 긴장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언제쯤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시죠? 방역당국의 백신 시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월과 3월에는 요양병원 등 만 65세 미만의 입소자와 종사자 그리고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고요. 4월에서 6월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면 누구나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자, 7월이면 모든 성인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습니다. 만 50세에서 64세 그리고 만성질환자가 먼저 맞게 되고요. 이후 다른 연령대 성인들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이 끝나면 언제든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된다면 9월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맞게 되고요. 11월쯤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가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롭게 단품을 즐길 수 있을까요? 2월 26일 내일 오전 9시 일상 회복의 출발 신호가 켜집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심초사하던 지자체도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이 백신 도착을 반겼습니다. 내일부터 첫 접종이 이루어질 보건소와 요양병원은 백신 관리와 접종 동선을 점검하는 등 예기치 못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초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운송 차량이 경찰과 군의 호위를 받으며 부평구 보건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영상 4도로 설정된 냉장 보관시설로 옮겨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건소 직원들은 이 작은 병에 담긴 백신을 통해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대하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천에서는 10개 군과 구의 보건소를 포함해 89개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순차적으로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2만 1,800명분의 백신과 주사기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412곳에서 65세 미만 17,0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인천시는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백신 맞는 시기에 오히려 방심해가지고 그 유행이 확 됐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나가야 방심이 불러올 수 있는 대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달리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백신 접종센터는 다음 달에 연수구 선악경기장을 비롯해 상반기에 3곳, 하반기에 7곳 등 모두 11곳이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와 군구 등 각급 지자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추진 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이상 반응 발생에도 대비하는 등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요. 방역당국은 이 백신 이송과 보관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요양병원과 재활시설 등 5천여 곳에서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 연결해서 백신 접종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선한빛 요양병원 김기주 병원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한빛 요양병원 김기주입니다. 네, 원장님. 자, 병원은요, 백신 접종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관할 보건소 상의하에 코로나 백신이 2월 26일 원내에 입고되어 3월 2일부터 백신 접종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건 아니네요. 예, 저희 병원에서는 보건소 계획상 2월 26일 날 있고 3월 2일이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2월 26일 날 접종이 시작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병원 내에서 이제 자체 접종을 의사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몇 분이나 맞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요양병원이므로 자체 접종 시행 예정입니다. 65세 미만 입원 환자 16분 중 13분이 자체 접종, 백신 접종하십니다. 60세 미만 미접종 입원 환자 3분 중 2분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입원하시게 되어 추후 접종 예정이시고 실제 거부하신 환자분은 3분이십니다. 65세 미만 종사자 111분 중 이전 백신 알러지 증상 등의 비적응증이어서 5분이 맞지 못하시며 그 외에는 모두 백신 접종 예정으로 106분이 접종 예정입니다. 총 119분이 접종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그 백신을 병원에서 받게 되실 텐데요. 냉장 보관을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백신 전용 냉장고 및 냉장고 온도계 구비하여 적정 온도에 유지하기 위해 점거 관찰 중입니다. 영상 2에서 8도 유지하도록 할 예정으로 혹여라도 백신을 폐기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하여 많은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백신이 헛되이 누수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신이 그렇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걱정인데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우 드물 것이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의 부작용이 발생 시 접종 후 대기 장소에 비치한 에피네프린 및 항히스타민제 주사 투여가 먼저 시행됩니다. 네. 생체 징후 확인 및 심전도 모니터 설치, 정맥관 확보, 산소 및 필요시 기도삭관 및 승합제 투여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원장님 보호자분에게 연락드린 후 전원 동의하신다면 미리 지정된 번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말씀 주시죠. 네, 원장님 자체 부작용 대응팀 마련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곳인가요? 저희 진료과, 간호과, 원무과, 약제과, 관리과 등 유관부서 모두가 백신 접종 준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에 저희 병원 간호과에서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의 누락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4시간 백신 냉장고 온도 유지하기를 위해 약제과, 관리과에서도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 및 행정 업무 총괄을 위해 업무과에서도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진료과에서도 시뮬레이션, 환자 및 보호자 연락, 응급 상황 발생 대비 등 여러 가지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하만 맞을 수 있는데요. 병원에 계시는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은 접종 계획이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확정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3월 말 4월에 발표된 미국과 영국에서의 대규모 연구 결과에 따라 늦어도 2분기에는 접종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신의 종류도 추후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 변경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 못 맞으시는 분들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가족들 오래 못 만나서 참 마음도 불편하시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환자 가족분들에게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다행히 설 연휴가 끝나고 2021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저희 병원에서도 2월 16일부터 비접촉 면회가 허용되어 면회 중이십니다. 먼저 2달에 가까운 4시간 동안 면회가 금지되어 영상통화 등만으로 환자분을 보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견뎌주신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제가 추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받으시고 그로 인하여 원내 집단 감염이 형성되게 된다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된다면 적어도 원내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역당국에서 면회 허용 단계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백신 접종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경찰이 백신 접종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들은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백신 접종 현장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국민 보건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변 제지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와 위험성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존슨앤존슨 백신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에 이어서 세 번째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존슨앤존슨이 미국과 남아공에서 진행한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 미국에서는 72%, 남아공에서는 64%의 예방 효과를 보인 것으로 미 식품의약국 FDA가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인 예방 효과는 66%였습니다.
94%가 넘는 예방 효과를 보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들 두 개사의 임상시험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특히 중증 예방 효과가 85%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I think what you want from this vaccine is you want it to keep you out of the hospital, out of the intensive care unit, and to keep you from dying. And certainly all the vaccines, the Pfizer vaccine, the Moderna vaccine, and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appear to do exactly that. 또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확연히 경미한 부작용을 보였고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FDA는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백신들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데다 일반 냉장 온도에서 최소 3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FDA가 긍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존슨앤존슨 백신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FDA 자문기구 회의를 거쳐 빠르면 27일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산발적인 지역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4명이 추가돼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2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396명이 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21명으로 수도권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수준입니다. 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됐는데 급격한 증가 추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긍정적입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지난 22일 이후 14명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해외 유입이지만 2명은 국내 감염 사례여서 방역 당국이 더욱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은 2명이었습니다. 모두 외국인이고 한 명은 경기 시흥시 일가족 관련 확진자였고 나머지 한 명은 경남, 전남 외국인 친척 모임 관련이었습니다. 정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지 여부가 임박해졌습니다.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데 확진자 규모가 늘어난 상황이어서 단계를 더 낮추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불안한 만큼 근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은 공개 시기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정부는 5단계로 세분화한 현재의 거리두기를 단순화하고 운영 제한보다는 책임을 강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네, 보도국에서 새로 들어온 뉴스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경북 성주에 있는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기지에 공사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면서 주민과 충돌해 4명이 실신하거나 다쳤습니다. 국방부는 골재와 교대 부대원들의 장비와 부식 등을 보냈다고 설명했지만 주민들은 환경 영향 평가도 없이 공사를 계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에서 애플의 맥북 프로를 주문했는데 철판이 배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 A씨는 지난 15일 쿠팡에서 544만 5천 원을 주고 맥북 프로를 구매했는데 실제 내용물을 열어봤더니 맥북 프로와 모양과 크기, 무게가 유사한 철판이 들어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피해자인 A씨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고 판매업체엔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을 학대한 끝에 살해할 경우엔 지금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례법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투기 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실거래 허위 신고 의심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5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앞서와 같이 3%로 그대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예상을 웃도는 수출 증가세에도 코로나19 3차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3%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올해 상품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7.1%로 제시해 기존 5.3%보다 1.8%포인트나 올려잡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 건 소비 부진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민간 소비 성장률을 기존 3.1%보다 1.1%포인트나 낮춰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고 어떤 것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오래 좀 지속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는 좀 더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은은 고용 전망을 어둡게 봤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올해 취업자가 13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증가폭이 8만 명으로 줄었고 실업률 전망치는 3.8%에서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이후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과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고려한 가운데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한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 지명자는 북한을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차기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시리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지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통상 매년 3월에 상정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the lack of accountability for past atrocities in Sri Lanka, and the need for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situation in South Sudan.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이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 시각을 이유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인권 문제를 거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중시 기조를 여러 차례 천명해왔고 새 행정부 들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사청문회에 나선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는 북한을 위협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국제 지형이 점점 더 복잡하고 경쟁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적인 북한은 익숙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 world where familiar threats persist, from terrorism and nuclear proliferation to an aggressive Russia, a provocative North Korea, and a hostile Iran. 북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시각은 이렇듯 관료들의 사안별 언급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권과 도발 등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외교부는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상정될 예정인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선박과 선장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란 측은 동결자금 해제를 촉구하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계좌에 묶여있는 이란 자금 동결 해제 열쇠를 준 미국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하마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통화에서 지난 1월부터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장의 억류를 조속히 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자리프 장관이 동결자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한 데 대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을 통해 일부 동결 자금을 스위스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한국 내 동결 재산 70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우선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열쇠를 준 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 제재 이행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끕니다. 미국과 이란 간 대화에서 한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 복귀를 위해 이란의 유화적인 로버트 말리를 특사로 임명하고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If Iran returns to full compliance with the Iran deal, the United States would be prepared to do the same. 미국은 어쨌든 이란 핵합의 복귀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들은 핵합의 복귀를 위한 일련의 포석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와 동맹 외교라는 큰 틀에서 중동의 시아파 맹주 이란과의 대화 복원에 속도를 낼 경우 억류 해제가 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이란 해법은 현재 검토 중인 대북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남미 에콰도르의 교도소 4곳에서 범죄 조직 간의 패권 다툼이 동시에 벌어져 지금까지 재소자 79명이 숨졌습니다. 이 폭동 사태는 군경의 투입으로 진압됐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빨간 불길이 치솟습니다. 출입문을 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침내 절단기까지 동원해 문을 열고 경찰의 진압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최루가스 총을 연달아 발사하면서 교도소 내 곳곳에서 연기가 자욱합니다. 재소자들 모두 바닥에 엎드리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소자들의 큰 저항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교도소 외곽에서도 진압 작전이 벌어져 재소자들을 모두 제압했습니다. 교도소 폭동 사태가 벌어진 것은 현지 시간 화요일. 전국적으로 교도소 4군데에서 무기를 동원한 폭력 사태가 동시에 벌어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망자들의 일부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죄 조직과 무관한 일반 재소자들도 다수 숨진 것으로 알려져 가족들이 한달음에 교도소로 달려왔습니다. Que me lo saquen a mi hijo porque me lo pueden matar, que me lo quieren entregar muertos, no. ¿Qué le ha dicho su hijo? Que lo saquen, dice mamita, que me quieren matar. 에콰도르 당국은 두 범죄 조직이 교도소 내 주도권 다툼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 쇼핑몰에서 석방된 지 몇 개월 만에 로스 초네로스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살해되면서 교도소 내 라이벌 조직 간의 패권 다툼이 치열해졌다는 것입니다. 에콰도르에서는 교도소 내 범죄 조직 간의 싸움으로 지난해에도 100명이 넘는 재소자가 숨졌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의 골프 왕자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전복 사고로 다리에 중상을 입어 선수 활동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우즈는 주변에 재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잡지 피플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우즈와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서 응급수술을 마치고 의식을 회복한 우즈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자동차 사고를 조사 중인 미국 경찰은 우즈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면서 형사범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우리는 어떠한 혐의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을 사고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 스타의 성폭력을 폭로한 피해자들이 의견 충돌 엇박자 속에 과거 가해 전력까지 공개되면서 자중질환에 빠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FC 서울의 기성용 선수는 축구 인생을 걸고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지난 2000년 지금은 축구 스타가 된 한 해 선배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당했다고 폭로한 2명. 좁은 축구계에 순식간에 둘의 신상이 퍼졌고 가해자 측에서 접촉까지 해오자 변호사와의 내분이 시작됐습니다.
성폭력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대응 방법을 놓고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단 오복에서 먼저 내고 그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하든지 하자. 그러면 자기들이 뭐 사과할 건 다 사과할 거라고. 그걸 녹음한 게 있지. 네, 그런 거는 다 있죠, 형. 그냥 그거 까면 끝이야. 와, 이거는 너무 큰 산을 건드린 게 아닐까. 사실이지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잖아요. 돈 있고 뭐 빽 있고 하면은. 재판도 아니고 이 과연 그때 그런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하나거든요. 여기에 피해자들이 중학교 때 다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둘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지난 2004년 후배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팀에서 쫓겨났고 그 여파로 전남 뉴스팀 지도자와 관리자도 해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해 전력과 의견 충돌 탓인지 피해자와 변호인 모두 잠수 중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기성용 선수의 구단 FC서울과도 연락이 닿지 않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성용은 이틀째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SNS에 보도된 기사 내용은 본인과 무관하며 축구 인생을 걸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축구 인생과 가족 삶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좌시하지 않고 적극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서울 평양 공동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논의할 우선 협상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정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하계올림픽 미래유치위원회 우선 협상 지역 선정 공고를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Commission recommended to the executive board to enter into a targeted dialogue with Brisbane 2032. IOC와 호주는 2032년 올림픽 개최 협상을 독점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IOC 총회에서 투표로 승인되면 호주는 1956년 멜버른과 2000년 시드니에 이어 세 번째로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진했던 서울 평양 공동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올림픽 공동 개최와 관련해 북한 측의 반응이 전혀 없고 대화 채널도 막힌 상황입니다. 다만 문체부는 아직 개최국이 확정된 게 아닌 만큼 IOC와 계속 논의는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좀 이뤄보고자 하는 그런 본질적인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런 취지를 계속 어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IOC하고 계속 대화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시각과는 반대로 북한 문제를 오히려 위험 요소로 판단하는 IOC 위원들의 북한 리스크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또 IOC와 브리즈번이 이어나갈 유치 2단계 목표 대화가 결렬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YTN 허정훈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답답함이나 우울함 호소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꽃을 두는 게 어떨까요? 기분도 좀 좋아지고 공기 정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거실에 놓인 화분에서 서양란이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긴 꽃대에 달린 꽃망울들이 차례로 꽃잎을 피면서 화사한 자태를 뽐냅니다. 여러 송이 꽃이 피기 때문에 길게는 3개월까지도 꽃을 볼 수 있는 게 장점. 밤에는 공기 정화 능력도 있어 침실에 두면 좋습니다. 장미나 프리지어 등을 섞어 꽃병에 꽂으면 실내 장식은 물론 마음도 편안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을 때 문득문득 이제 갑자기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에 이제 평안이 오고 이제 좀 차분해지고 약간 그중 리날롤 성분은 다양한 연구에서 불안 완화 효과가 증명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한 향기를 원한다면 장미나 프리지어를, 화려하고 풍성한 꽃으로는 신비디움이 좋습니다. 꽃꽂이할 때 시중에서 판매하는 수명 연장제를 넣거나 설탕과 레몬즙이나 식초,
락스를 조금씩 섞어주면 꽃의 수명을 늘려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설탕은 이제 영양분을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산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락스 같은 경우는 미생물 증식을 막아서 살균 작용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감상하실 수 있고요. 학교 졸업식이나 입학식은 물론 각종 행사 취소로 원예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꽃을 가까이 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가에도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축산 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냄새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축산 냄새 측정기는 축사 내 외부에 있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농도와 온도, 습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고 측정 결과는 농장주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유효 성분이 많고 기계로 수확하기에 적합한 신품종 지황 한방애를 개발했습니다. 몸을 보호하고 허약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 등이 있어서 주로 뿌리를 한방 재료로 널리 쓰는 지황은 기계로 수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한방애 지황은 뿌리가 짧아 기계 수확이 가능해 기존 품종보다 인건비를 75% 줄일 수 있고 유효 성분도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코로나 특위위원들하고 같이 나왔는데요.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1호 접종자 누가 되는지는 그걸 물었었는데 비밀이래요? 아니 비밀이 아니고 내가 전국에 몇 개가 설치되고 하루에 몇 명쯤 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는 전국에 5군데가 있습니다. 번역 여기가 중앙센터고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천안에 방역지역이 괜찮나요? 네, 지금은 괜찮나요? 네, 3일절로 9명만 천안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되는 일이 네, 그리고 대구하고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면내과 전문이고 그러면 지금 저 상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호 접종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1호 접종자는 그렇게 동시에 하다가 우연히 제일 빨리 맞는 사람이 1호가 되는 겁니다. 1번이 외국 같으면 상징적인 분들, 뭐 최고령자라든지 국가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데 지금 국민들은 우리나라 1호 접종자가 누가 될지 많이 궁금해요. 저 계획에 의하면 이제 순서해가지고 우연히 몇 초라도 빨리 되는 분이 1호 접종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지금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나중에 여기 아스트라제네카를 요양병원에서 65세 미만은 옆 병상에서 맞고 또 65세 이상은 안 맞고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막 한 게 우리 동생들 참 많으신데 이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늦게 들어오면서 이 생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문제예요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때문에 이 혼선이 빚어지고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는 아무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안에 65세를 맞아서 안전에 문제 하나 터지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곤경에 빠지는 문제 때문에 아예 안전하게 빼버린 거예요 사실은. 효과만 본다면 해야지. 안전하고 좋은 백신을 먼저 못 구하고 정부가 소홀히 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그걸 이제 변호하려고 하니까 좀 공세가 안 거지. 근데 이실들기 맞춰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에 있는 거를 나눠야 돼. 주사기로 뽑아내야 돼. 요만 딱 0.3까지 뽑아서 하면 잔류액이 없도록 한다는 거지. 자, 우리 연습 한번
오늘 흐린 하늘에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그 밖의 남부 지방과 제주도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모레까지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제주도에 최고 60mm의 많은 비와 함께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남부 지방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온 뒤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 소식이 없는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동풍이 불면서 대기는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또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최대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없는지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 한낮 기온 15도로 오늘보다 무려 7도나 높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하늘빛 흐리겠고 중부지방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기온이 크게 낮지 않아서 춥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은 10도를 껑충 웃돕니다. 서울 15도, 대구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3일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